안녕하세요. 정기 토익 대비 리딩 파트 적중 특강을 담당하게 된 신촌파고다의 끝토익 김규보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토익 리딩 파트에 있는 파트 5, 6, 7 이렇게 3개의 파트를 같이 다루어 볼 건데요. 옛날 토익과 요즘 토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토익은 단순하게 외우거나 많이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정답이 된다라는 일반화가 굉장히 시험에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줬다면 요즘 토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한 암기를 하거나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일반화가 아니라 진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파트 5는 많은 문법 공부를 해봤지만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파트 7은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5 공부를 하실 때에는 단순한 반복 아니면 무작정 암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외워서 일반화를 하고 내가 외운 문법이 시험 문제에 나와줬으니까 바로 정답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걸 골라야 된다. 이걸 일반화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일반화라는 말만큼 한국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화의 오류인데요. 일반화라는 건 당연히 오류의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문제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무조건 LI 넣으면 돼. 이렇게 일반화를 해왔었습니다. 그거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옛날 토익은 그렇게 풀어도 문제가 잘 풀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토익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당연히 맞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 틀려 있고, 그래서 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반화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단순하게 반복하고 무작정 암기하시는 것 절대 비효율적입니다. 토익 파트 5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분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일부를 해석해야 하는 유형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꼼꼼하게 해석해야 하는 유형 하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가장 큰 동그라미는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만 해서 정답이 빠져나온다면 쉽게 정답을 고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이것만으로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문장의 일부를 조금 해석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전체 큰 구조 분석이라는 틀 안에 문장의 일부를 해석한다라는 파트가 안겨 있죠. 이 문장의 일부를 해석한다라는 것도요, 우선은 구조 분석부터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 분석을 해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금만 해석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부만 해석했음에도 정답이 안 나올 땐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유형, 이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조 분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총 30개 중 15개 정도가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일부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12개에서 13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럼 나머지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정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말 잘 해결해야 하지만요. 우선 우리는 28개를 맞추는 것부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부터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구조 분석은 단순하게 문장이 있으면 하나씩 슬래시를 쳐서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라내면 문제풀이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전치사구라고 하는 애부터 찾아주시면 가장 유용할 겁니다. 전치사구는 우선 문장을 잘라내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전치사구를 잘 해석해보면 오히려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구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접속사를 확인해 주세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크게 2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란 and나 or이나 but처럼 양쪽에 대등한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속 접속사라는 개념은 조금만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종속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의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관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두를 종속 접속사로 넓게
포함시켜 주세요. 이 종속 접속사는 항상 한 문장의 서술어의 개수가 2개처럼 보이게 만들 거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 의문사, 종속 접속사, 이런 다양한 문법 용어들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토익 공부할 때 이런 게 정말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2개의 문장이 있다면 이 2개의 문장에 동일한 명사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연결 포인트로 삼아 지울 것은 지우고 관계대명사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서 2개의 문장을 합친다,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토익 시험에선 2개의 문장을 줘놓고 합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합쳐져 있는 문장을 가지고 2개로 나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문법을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있구나.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종속 접속사의 연장선으로서 그냥 내가 구조 분석을 할 때 체크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은 줄일수록 좋은 게 요즘 토익의 트렌드거든요. 자, 3번째, 서술어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 서술어는 제가 옆에 V라고 체크를 해놨는데요. 흔히 저 V를 여러분들은 동사라고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동사란 품사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품사라는 개념이 동사고요. 이 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에 사용할 땐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4가지의 개념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 서술어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어와 동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구조 분석을 할 땐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3가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떠한 문장이 여러분 눈앞에 와도 완벽한 구조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색깔들을 나눠 놓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뒤에 문제 푸실 때 같이 색깔들도 나눠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5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A, B, C, D 4개의 보기가 보입니다. 모두 다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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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로 끝나 있죠? 그럼 모두 부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해석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는 구조 분석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구조 분석부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planned라는 과거 시제의 서술어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 was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서술어가 하나 더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겨지다, 너무 멀다고 여겨지다 라고 하는 서술어 쪽에 하나가 더 보였고요. 이 앞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조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but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서술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A, B, C, D 중 하나의 부사가 이 planned, 이 과거 시제의 서술어를 꾸며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쭉 해석해 봤습니다. 빈칸 계획했었다, 그러나 여겨졌다, 너무 멀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B, C, D를 가지고 어떤 것을 넣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originally, 원래 이 부사가 너무 끌리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게 너무 멀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A의 evenly, 균등하게 라는 뜻, relatively, 상대적으로 라는 뜻, 그 다음에 excellently, 너무 훌륭하게 라는 뜻이죠. 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특히 A 같은 거는 하나 단어 뜻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이 4개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B가 너무 정답이다라고 끌리는 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파트 5를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부사의 해석과 관련된 팁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요거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부사와 관련된 문제는 토익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사는 일반적으로 뭐뭐뭐뭐 하게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밀 경우에 뭐뭐 하게라는 요 말이 뭐뭐뭐뭐 하다, 이렇게 말을 이어붙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웬만하면 뭐뭐 하게 뭐뭐 하다, 이렇게만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문제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약간의 사족을 집어넣는 겁니다. 라는 방식으로 라는 요런 표현을 하나만 집어넣어 주세요. 이 표현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 그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말은 동일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한국말로 바꾸면 조금씩 그 뉘앙스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이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뉘앙스를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끌어당기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라는 방식으로라는 요 표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안에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부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사들이 더 존재할 겁니다. 부사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사구와 부사절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부사들끼리 뜻이 비슷한 친구들을 골라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술어와 접속사만 찾아서 해석한다. 이 세 번째 방법이 제가 이 1번 문제를 푼 방법이었죠. 가장 조금만 해석하면서도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 그게 파트 5에서는 제일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니까 A, B, C, D의 어원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구조 분석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빠르게 풀어보시면 어떤 걸 고르고 싶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있는 B를 고르고 싶다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구조 분석 문제가 맞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prove라고 하는 서술어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뒤에 있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조금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prove는 이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다 제일 중요한 말을 하나 적어 놓았네요. 무조건 암기는 금지입니다. 이형식 동사는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가 있다. 이거 외우는 건 요즘 토익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형식 동사를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이형식 동사는 사실 비동사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이형식 동사를 외우신다면 비동사 하나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나머지 이형식 동사를 외우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prove가 이형식 동사로 나왔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다가 독특한 이형식 동사가 나왔다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prove가 이형식 동사였으니 이런 상황이 펼쳐졌겠지만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어 자리 바로 뒤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정답이 될 확률을 차지하는 아이는 요 1번입니다. 서술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8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그럼 이 목적어는 명사밖에 목적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B를 고민하셨던 거겠죠. 여기 prove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B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비슷하게 생긴 문제들은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유형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부사를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가 들어와서 여기 자연스럽게 이런 D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rove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주격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사실 1%라고 보기도 아깝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 토익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순서로 갖고 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instructive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우선 정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3번 케이스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서술어가 있었으니까요. 앞에 있는 주어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매뉴얼,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prove,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있는 B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instructions는 지시사항들이라는 뜻이니까 설명서가 지시사항들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해석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D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instructively, 지시적으로, 유익하게 라는 뜻의 부사죠. 이 부사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prove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아까 1번에서 배운 방법을 여기서 써보는 겁니다. 유익하게 라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다라는 동작을 해야 유익하게라는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라는 방식으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유익하게 증명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말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뭐뭐 라는 방식으로라는 이 말을 이용해서 이것도 해석으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 있는 과거분사, 그 다음 C에 있는 형용사 이 두 개가 정답 후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만일 주격 보어가 들어온다면 이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겠죠? 그래서 주어를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설명서요. 자, 그럼 설명서는 instructed, 지시받았다. 설명서가 지시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설명서는 유익했다. 매우 괜찮은 거죠. 이렇게 정답 C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이 형식 동사는 토익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한 번씩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가장 많이 정답이 될 확률의 1번 케이스, 그 다음으로 많은 2번 케이스를 살펴본 다음, 그것도 전부 이상에서 주격 보호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암기량을 확 줄여줄 겁니다.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우선 이것도 구조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도 보이고요. at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corporation까지 전치사구를 묶어주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rewards라고 하는 서술어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보기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상하게 느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여기에 employee라는 이 명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employee, 직원이라는 뜻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있겠죠? 셀 수 있다면 이 앞에다가 단수를 표현하기 위해 어를 쓰던가 아니면 이 뒤에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s를 쓰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employee에는 어도 없습니다. s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뭔가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 3번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라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라는 것은요, 크게 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셀 수 있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도 있는 거지만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에게는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에는 어를 붙이고 복수에다가는 s를 붙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employee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꼭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세 번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토익에서 나오는 명사들은 크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손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wards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어의 뒤에는 뭔가 목적어가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employee라고 하는 명사만으로는 뭔가 모자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 목적어가 될 만한 또 다른 명사 두 개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innovation도 명사, innovator도 명사죠. 자, 그러면 이 B와 D 두 개를요, 상세한 뜻까지도 가져가지 않아 볼게요. B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innovator, 얘는 사람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명사네요. 자, 그렇다면 얘도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써주던가 아니면 이 앞에 어가 붙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없습니다. employee랑 마찬가지로요. 그럼 해석할 필요도 없이 정답은 B, 이렇게 골라지는 겁니다. 자, 문법은 아는 만큼 잘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산명사에 어와 s 붙이는 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어와 s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모른다 라고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의 냉정함은 이런 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조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시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신지 혹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신지 저는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대순 이렇게 쭉 덩어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 덩어리가 곧 한 단어가 되게 만드는 것, 크게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하는 문법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면 끝이죠 뭐. 이거 말고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이름인지 따진다. 이건 너무 예스러운 영어 공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에는요. Do not conform 이라고 하는 이런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요. 이 빈칸 자리에 do not conform 이라는 서술어에 주어가 오는 건 어떨까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ABCD 보기 한번 볼게요. 4개의 보기 중에 명사로 쓸 수 있는 보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마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A가 동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동명사 좀 정리해 볼게요. 동명사란 뒤에 의미상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만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clearing 안에 있는 clear 이라는 동사는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clear은 뒤에 뭘 치우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렇게 뭘 치우는지,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붙는 동사, 이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에 ing가 붙음으로써 clearing 플러스 목적어까지 이 긴 덩어리를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요. 그냥 clearing만 있다면요. 이건 동명사가 아닙니다. 아예 동명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동명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사에 ing가 있으면 딱 여기까지만을 동명사로 보시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법상, 문법상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동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박스를 묶어내 주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명사라는 가능성은 그나마 A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A 또한 동명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럼 그 다음 남아있는 애들 중에 고민할 수 있는 건 이 B, 부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부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빈칸에다가 집어넣고 do not conform 이라는 서술어를 꾸미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이 대시 관계대명사였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온다. 이 대시 종속접속사였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문제를 풀 때 그 정도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우실 테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점수가 잘 나오나 오해를 했던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보기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잘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게 토익인데 모든 문법을 문제풀이에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는 거지 너무 깊이 있게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동명사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요. 이게 은근히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동명사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합니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만 만약 필요하다면 단수로 취급한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도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from이라는 전치사가 또 새로운 전치사구를 시작하길래 딱 요만큼만 구조 분석했습니다. 그 이상 구조 분석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short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 빈칸 자리에 명사가 와줘야 전치사구가 이루어지겠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 문제에서 배웠던 거 하나만 버려볼까요? 여기 있는 A부터 버리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A가 명사가 되려면 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왔었을 거니까요. 그게 없다면 이 A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 C, D 3개의 보기를 고민하시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B, C, D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영어에 절대적인 가산명사,
절대적인 불가산 명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명사들이 가산명사야, 이런 명사들이 불가산명사야, 이런 불가산명사들이 토익에 자주 나와 외웠었죠.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게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refu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불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가산명사일까 불가산명사일까 한번 고민해 주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불가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토익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토익 문제 중에서 이 refund가 가산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암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refund는요, 상황에 따라서 가산 명사일 수도 있고요, 불가산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요, 만일 of the items, 이런 전치사구가 하나가 더 붙었다면 어떨까요? 아이템들, 아이템은 몇 개라는 얘기죠? S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템이 여러 개면 환불도 몇 건일까요? 당연히 여러 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refund는 가산 명사로 쓸 수 있다, 불가산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이럴 땐 이렇게 외운다, 저렇게 외운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refund는 상황에 따라 가산 명사일 수도 불가산 명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갖고 외우는 건 너무 올드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구를 보니까 여기에 S가 있네, 물건이 여러 개네, 그러니까 환불도 여러 개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산이고 불가산인 명사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으며 토익에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암기하는 것 아예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전치사구를 활용해서 판단하시면 요 안에 분명히 항상 명사들이 하나가 들어있을 거고, 이 명사들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에 따라서 힌트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CD를 봤는데요. 여기 BC는 우선 확실하게 C 하나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sultant,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어나 S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C는 버려주는 거죠. 그럼 B나 D 두 가지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consultants와 consultations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이 남을 텐데요. 이 뒤에 보시면 D, consultations, 상담 이런 뜻이죠. 어떤 누군가는 이 상담을 불가산 명사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불가산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가산이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볼게요. 1시부터 6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1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1시에 하나, 2시에 하나, 3시에 하나, 4시에 하나, 5시에 하나, 6시에 하나 이렇게 한다면요, 상담은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하다, 여기 있는 사람에 S 붙인 것만 정답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저는요, 이 사람은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이라는 말 뒤에 명사를 고른다면 짧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신공격 같은 정답을 고르지 않을 거고, 여기에 있는 D, 짤막하게 여러 건의 상담들을 1시부터 6시까지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거죠. 이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가장 토익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파트 5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암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즘 토익에서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